안녕하세요. 저는 60세를 넘긴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결혼 후 남편과 아이가 없었고 아이를 갖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은 몇 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과 제가 아들을 그토록 조심스럽게 키운 것이 오히려 큰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들을 키웠고 그는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연금을 받고 있어서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매우 야위어 보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이 피곤해 보였지만 출산 후에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건강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조용하면서도 매우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준비한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으며 식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최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조선시대가 아니어서 먹기 불편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결혼했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한 가족 행사가 아닌 이상 아이들과 별로 접촉을 하지 않는 타입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살아서 언젠가는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너무 기쁘고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님이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선물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음식을 도와줄 용돈도 많이 벌었고 우리는 바로 떠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데 며느리의 관심이 예민해서 나를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나갔더니 아들이 따라와서 아이가 회복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아니, 아기가 회복된 지 얼마나 됐나요? 아들은 며느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까봐 매우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일찍 낳은 것 같아서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밤마다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일을 하셔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과 제가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집에서도 의논했지만 남편이 심하게 반대했어요.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으나 아이를 키우다가 몸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돼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몸이 약하고 남편은 며느리가 예민한 편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에게 내 아이를 돌보면서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내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엄마한테 맡겨야지라며 강하게 반대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된다. 계속 전화하는 아들이 자기를 잘 돌봐달라고 애원했는데 아들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서 더욱 보고 싶은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3개월간의 출산 휴가가 끝났다며 손주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보트 사육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나도 잠도 잘 못 자고 할 일이 많아서 정말 힘들다. 다행히 저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는 남편이 있는데 집에 데려온 이후로 남편과의 말다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에게 맡긴 뒤 집에 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법률은 전화로 모든 문제를 신문하거나 명령적인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오자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엄마,
며칠 뒤에 누가 감시 카메라 설치하러 올 테니 안방과 거실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모든 것이 폭발한 듯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내 집인가요? 누구나 원하는 대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은 더욱 터무니없었습니다. 씨, 엄마가 내 말을 잘 듣지 않았는데 왜 화를 내셨는지 CCTV를 보며 아기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화를 내며 이런 걸 어디서 배웠냐고 소리쳤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너무 밝게 웃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믿지 못하겠으면 키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쓰러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가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냥 옆에 서서 그의 부모에게 왜 아내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꾸짖었습니다. 막히는 일이 있어서 말리자 해결됐는데 남편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보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게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며느리도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주말에 며느리가 저희 집을 방문했을 경우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 아이에게 해로울 것 같았습니다. 호흡기 시스템. 어머니는 제때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유병 내부는 깨끗해 보이지는 않지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관이 나에게 묻더니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엄마는 제가 없는 걸 모르고 투덜거리며 아기가 먹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성이 없어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깨끗하고 부지런해서 아이를 못 키워서 입양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돈도 많고 유산도 많이 물려받았다면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지만 부모님도 돈을 못 벌고 나도 돈을 못 벌면 언제쯤 살 수 있을까? 집 사고 학위도 주고 아이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 다른 집에서 키우다가 남편 부모님이 집을 사서 처음엔 달라졌다고 아들이 옆에서 지켜만 봤다.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아들과 며느리를 쫓아내고 남편을 잠시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면 임대주택 이름이 아들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이고 그만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집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이 독립할 때까지 내가 과부가 되어 혼자 남게 된다면 돈이 없다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 취급을 받겠는가?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는 매우 나빴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손자들의 표정도 좋지 않아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더 컸다. 그러던 중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선주는 걷기 시작하면서 더욱 바빠졌다. 어느 날 그 아이는 신나게 걷다가 뛰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는 사이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있는 장난감에 이마를 부딪힌 것입니다. 아기는 많이 울었고 이마 전체에 피가 흘렀습니다. 남편과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이마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의사는 괜찮다고 했고 괜찮다고 하더군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를 위로하던 중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병원에 오라고 알렸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후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와 아들도 방에 들어와 나와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게 물었다. 그녀의 태도는 소박하고 눈은 파랗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가정부와 같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해 이런 건 어디서 배웠느냐, 머리털을 버려라며 맹렬하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머리를 뽑은 뒤 잠시 시선을 돌렸다. 순간 아이가 넘어지는데 아이는 넘어질 수 있고 자라야 넘어진다고 해서 며느리가 번개처럼 내 볼을 때려 귀가 막힌 것 같아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그 아이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닌가? 아직도 충격을 받아서 멍이 들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딸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당신 같은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런 욕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며느리 아들에게 나가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아이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혼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내 아내라고 나를 때렸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굴욕적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평소에 잘 마시지 않는 소주를 밤새도록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아이 없이 그냥 가보자. 며느리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은 집보다 가족이 더 많다며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도 물론이지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죽도록 일한 것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아들은 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이 미친 사람을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이들을 키웠다. 먼저 나와 내 남편이다. 큰돈 없이도 휴대폰을 끄고 가방을 싸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면 미래를 살아갈 만큼 충분합니다. 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급한 일이 오니 최대한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 없이는 아무도 모르는 남해안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고 있으며 곧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집주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 소년이 전화를 해서 소란이 일어났다. 얼마 후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아 실수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 수 없었고 다시는 안 할 거고 대답을 안 해서 용서를 구했고 다음날 어머니가 이혼하겠다고 협박했어요. 한동안 돈 달라고 하기도 했고 확실히 화를 내서 전화를 꺼두고 며칠 뒤 전화번호도 바꿨고 이제 플러그인카 구입 계약을 하게 됐다. 소형 캠프를 이용했다. 둘이서 여행을 다니면서 조용히 살게 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수록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더 커집니다. 저기, 내 소중한 아이야. 키, 운정이 보고 싶고 때로는 선주가 보고 싶지만 모른 척한 아들이 딸에게 뺨을 맞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내려놓고 후회를 지웠다. 남편, 나는 그 사람이다. 나는 내 아이에게 나쁜 교육을 시킨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고 내 딸에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음악,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없고 마음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매일 밤 찌르레기 우는 소리가 내 하늘에 스며들게 하고 싶다. 아이를 잘못 키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쓴 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60세가 넘었고 흉악하든 아름답든 자식을 키우는 기쁨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평화로운 노년을 꿈꾸고 있다. 나는 내 모든 돈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쏟아부었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낸 후에는 노후 생활을 위해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곳에 살았지만 그동안 나는 삶에 매우 지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다행히 사회생활에서 멀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은 돈으로 고향에 조용한 집을 샀어요. 어머니를 보고 싶으면 어디든 가서 만나야 합니다. 엄마가 아프면 병원에 어떻게 가느냐고 묻자 답답해 그냥 여기 머물렀다. 조금은 안심한 그들은 남이 지은 시골집을 사서 어린 시절 친구가 살던 동네인 미스 사코에게 돌아갔다. 그곳에 살던 여자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을까봐 걱정되면서 따뜻하게 맞아줬지만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던 마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인근 농부들은 시골 생활에 적응하고 있으며 자녀들 각자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잘 살겠습니다. 자주 찾아오실 거예요. 누는 그냥 잘 살면 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다. 나는 큰아들이 오랫동안 수도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라서 멀리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30살 가까이 될 때까지 품만의 아이였던 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까지 하루만 더. 전화로 울던 날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힘든데 집안일이 끝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도 제대로 가지 않고 딸을 돌보는 방식에 대해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잃을 게 너무 많다고 말해 조금은 위로가 됐다. 그러자 딸이 왜 그렇게 힘든지 물었지만 어머니는 왜 아이가 둘이냐고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형이 맏형이라 매사에 서툴고 조심스러운 편이다. 내가 너를 키울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긴장을 풀 시간을 갖는다. 알겠습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지지하고 키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딸은 아직도 응석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사실 결혼 후 처음 일해서 2년 정도는요. 그녀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만나러 옵니다. 내 딸이 우리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나를 방문했습니다. 내 사위는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딸을 따라 적당한 곳으로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돌아와서 나도 집에 가는 길에 엄마 선물도 사야겠다며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남편은 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딸아이와 부부가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는데 상자 안에 사진이 들어있어서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아이가 있어? 큰 소리로 물어보니 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곧 엄마가 됩니다. 8주 정도 됐다고 말하며 커밍아웃했다. 우리 딸도 너무 훌륭하고 고맙다고도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저는 딸의 등을 토닥여주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나 아직 회사에도 말 안 했는데 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손자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다. 요즘 지인들에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중 어떤 성별을 선호하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똑같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난 조카가 되는 게 낫겠다. 제가 예민해서인지 아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손자를 낳는 게 낫다고 하면서 사위들을 돕고 있어요. 딸아, 나도 첫 손자가 성별에 관계없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아들과 아내가 처음 결혼 허락을 구하러 왔을 때 어머니,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둘만. 우리는 아내의 의견을 물었고 어머니에게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의 아기 모습이 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시간이 흘러 딸이 출산을 앞둔 날, 사위가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셨다. 출산, 시어머니께 너무 의지하다 보니 거절도 못하고 당연한 얘기도 조심스럽게 여쭤봐서 동의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한두 달만 도와주시면 걱정 없이 용돈을 드릴게요. 용돈이었는데 수진이한테 밥 먹고 싶다고 내가 필요한 만큼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했던 말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내 아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태어났을 때 눈에서 꿀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내 딸은 다르다. 밤낮으로 울어요. 예민한 아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출산 후 배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 출산 후 가슴의 피부. 그런데 2달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딸아이는 울 때마다 더욱 히스테리해졌다. 그녀는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 분유를 먹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적절한 때가 아니다. 가슴 지방을 좀 빼야겠어요.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응, 수진아. 그런데 딸아이가 그럼 어떻게 회사로 돌아가지? 4개월 후에 다시 돌아가야 해 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어머니도 화를 내기 시작했고 왜 그렇게 짜증나는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딸아이의 경우 2달만 돌봐줘야 할 일이 갑자기 반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녀온 이후로 딸아이가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내가 그의 엄마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항상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말했다. 미래에는 그것들을 보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의 눈이 진짜이기 때문이거나 그가 어렸을 때 눈이 제거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코가 남편 코랑 똑 닮아서 정말 놀라고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하니까 내가 다른 회사로 복귀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나가면 어떡하지? 둘이서 단둘이 있는 게 익숙하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회사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할 것 같아요.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딸의 사위를 섬기느라 너무 지쳤기 때문에 힘들면 할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온통 화를 내며 퉁명스럽게 나를 쫓아냈다. 시어머니와 출장 중이었는데 또 울면서 화를 냈다. 미안하지만 가족들이 속상해한다. 빨리 채 올라탔다. 그리고 한 번 이상 저를 따라 이 집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초과 근무를 했고 어린 선준이의 집까지 1시간을 운전해 가서 아이를 데리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크면 괜찮아질 거라 안아줬어요. 아들도 자랐어요. 조카도 친구들이 데리러 가는데 왜 유치원에만 있어야 해? 왜 늦게 와야 해? 라고 하더군요. 데리러 와. 나는 딸과 그 남편에게 불평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를 돌봐줄 베이비시터를 구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5살이 된 것은 그가 거의 5살이 되어서야였습니다. 스레니아,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딸의 고향을 왕복합니다. 그때는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 딸과 사위는 내게 한 달에 230만 원 정도만 준다. 가스비와 맞먹고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내게 맡겨라. 어느 날은 저를 앉혀놓고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준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키워서 우리가 내려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주말에 있어요.
그때 나는 마치 무언가가 머리를 세게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이를 내게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시골에 살고 있어 도시에 있는 아이를 데려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 번이고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부모가 자식을 직접 키워야 하니 이제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채워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행동에 옮기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엄마로서 가장 숭고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남편보다 자식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여유롭고 따뜻할 때만이 양보와 희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내게 소중한 사람은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고 돌봐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